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5번에 보시면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 우리가 시료를 채취를 하려고 하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에 나와 있는 전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처리가 뭐죠? 전처리? 전처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처리하는 것을 전처리라고 해요.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에 분석용 또는 수분 측정용 시료의 양이 많을 경우에서는, 많다는 것은 대시료를 뜻해요. 대시료라는 말이 시료가 많다는 뜻입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시료의 조성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에 따라서 균일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소각잔재나 슬러지 또는 입자상 물질은 그대로, 그리고 작은 돌멩이 등의 다른 물질을 제거하고 이외의 폐기물 중에서 입경이 5mm 미만인 작은 것들은 그대로, 그리고 입경이 5mm 이상인 것들은 분쇄해서 채로 그른 다음에 0.5에서 5mm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구획법, 그리고 교호사법, 그리고 원추사분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이냐, 그리고 분할 방법을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 설명된 것은 다양하게 시험에서 출제되는데, 여러분들 팁에 보시면 각각의 우리가 분할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제가 설명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 팁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핵심 용어들이나 암기법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용과 매치를 시켜서 숙지를 한 다음에 답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구획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획이 뭐예요? 구획? 말 그대로 구획 정리다 그러면 나눈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형태로 크기로, 일정한 형태와 크기로 나눈다는 것을 구획한다고 그래요. 자, A번에 보시면 모아진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펴니다. 그래서 A번에 보시게 되면 자,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넓게 펴요. 얇게. 자, 그리고 B번에 보시게 되면 4등분을 하는데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그러면 가로 4등분과 세로 5등분. 보세요. 가로 하나, 둘, 셋, 넷, 세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총 몇 개의 덩어리가 나오죠? 20개의 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총 20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것을 구획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C에 보면 20개의 각 부분에서 균등 양식을 취해서 혼합한 다음에 하나의 시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균등량으로 혼합한 다음에, 여러분들 혼합을 한 다음에 하나의 시료로 사용을 해.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B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획법을 찾기 위해서는 B번에 나와 있는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총 20개의 덩어리로 구획을 시킨다, 나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시면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20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구획법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폐기물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인 모아진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펴서 20개의 덩어리로 나눈 후에 각 등분에서 균등량을 취해서 하나의 시료로 하는 방법은.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20개의 덩어리예요. 그죠? 자, 그럼 20개의 덩어리로 나누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으로 얇게 편 다음에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그래서 4 곱하기 5를 하면 20개의 덩어리. 어떤 방법이죠? 구획법이죠. 그래서 구획법에서 핵심 내용은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총 20개의 덩어리. 그래서 정답은 구획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호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호사법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시면 분쇄한 대시료를, 자, 분쇄라는 것은 우리가 짧게 파쇄를 했다는 소리예요. 파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 원추형으로 쌓게 됩니다. 자, 원추형 아시죠? 자, 원추형으로 쌓습니다. 자, 그리고 원추를 장소를 바꾸어서 동일한 형태로 다시 쌓아요. 자, 그리고 원추에서 일정량을 취해서 장방형으로 도포를 합니다. 장방형이라는 것은 뭐죠?
장방형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방형으로 도포를 해서 계속해서 일정량을 취해서 그 이후에 입체로 쌓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 D번에 자, 입체는 어떤 입체냐면 육면체예요. 자, 그래서 육면체의 측면이라는 것은 옆부분이죠. 측면을 교대로 돌면서 균등 양식을 취해서 두 개의 원추를 쌓습니다. 두 개의 원추를 쌓게 돼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원추를 쌓은 것 중에서 한 개는 버립니다. 한 개는 버리고 나머지 원추를 지금 A번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할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교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법 같은 경우에서는 분할하는 게 항상 한 번 분할이 되게 되면 2분의 1씩 분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회를 하게 되면 분할되는 게 얼마로 축소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분할했을 때 2분의 1씩, 교사법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에 분할했을 때 2분의 1씩 줄어드는데 5회 동안 분할했다고 하면 얼마가 줄어드느냐? 그러면 5성을 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전체가 분할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보면 원추형이라는 내용과 육면체라는 내용, 육면체가 입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원추 쌓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교사법이라는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죠. 여기 뭐 장방형이 들어가면 더욱더 좋고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아래 같은 방법으로 계속 폐기물 시료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 원추형으로 쌓는다. 원추를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 쌓는다. 자, 원추에서 일정량을 취해서 장방형으로 도포하고 계속해서 일정량을 취해서 그 위에 입체로 쌓는다. 자, 그런 다음에 입체가 육면체입니다. 육면체의 측면을 교대로 돌면서 균등 양식을 취해서 두 개의 원추를 쌓는다. 그리고 두 개의 원추를 쌓은 다음에 하나는 버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분할하는 게 어떤 방법이 되는 거죠? 교사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쳤을 때 답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고 기억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공부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는 하면 좋겠지만 열심히보다는 요령 있게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지 적게 공부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원추 4분법입니다. 자, 원추 4분법을 보시면 여기도 원추가 들어가니까 교사법처럼 원추라는 말이 들어가요.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 원추형으로 쌓아 올립니다. 자, 원추형 들어가죠. B번에 보면 앞에 원추를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 쌓습니다. 교사법하고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원추의 꼭지를 수직으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고 자,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 합니다. 여기까지 다르죠.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부채꼴로 4등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주보는 두 부분을 취하고 반은 버립니다. 그리고 반으로 준 시료를 앞에 조작을 반복해서 적당한 크기까지 줄이죠. 그래서 원추 4분법 같은 경우에서도 분할을 하게 되면 2분의 1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로 분할이 되고 왜 그러냐면 만들어진 반은 버리고 반은 우리가 다시 시료를 분할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사법이나 원추 4분법, 원추형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분할을 했을 때 분할이 2분의 1씩 분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은 원추형 그리고 부채꼴로 4등분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따라서 원추형과 부채꼴로 4등분 그러면 원추 4분법.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원추형의 원추 4등분을 하죠. 그래서 원추 4분법. 두 가지를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팁에도 있는 것처럼 원추형과 부채꼴로 4등분이
원추 4분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3000g의 시료에 대해서 원추 4분법을 5회 조작해서 시료의 양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원추 4분법과 교사법 같은 경우에서는 원추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두 부분은 버리고, 그러니까 반은 버리고 반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분할됐을 때 시료가 얼마로 분할이 되나요? 2분의 1씩 분할이 돼요. 그러면 지금 몇 회를 분할했느냐? 5회 분할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 분할하면 2분의 1씩 분할이 되고 5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5성.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료는 몇 g이죠? 3000g. 그래서 몇 g이 되느냐? 5회를 분할을 했을 때 시료, 남아있는 시료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3000g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곱해주게 되면 몇 g이 되느냐면 93.75g.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분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얼마씩 분할이 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16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분의 1씩 분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n성은 분할 횟수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17번. 폐기물의 공정시험 기준에 규정되는 시료의 축소 방법으로 틀린 것은, 시료를 축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구획법. 자, 그리고 교사법. 그리고 원추 4분법. 자, 원추 2분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문구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료의 준비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에 보면 함량시험 기준이라고 해서 지정 폐기물의 판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함량시험 방법은 지정 폐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름 성분이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다른 말로 PCB라고 합니다. 정제류의 품질 검사를 위한 실험에 적용하는 것이 함량시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18번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문제가 나와 있겠죠. 다음은 함량시험 방법의 원리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정 폐기물의 여부 판정을 위한 기름 성분,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및 정제류의 갈로를 위한 시험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갈로가 들어가는 게 뭐죠? 품질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에 적용하는 방법이 함량시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용출시험법이 있어요. 자, 이 용출시험법이 이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다음 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출시험이라는 것은 일단 고체 상태의 폐기물과 반고상 상태의 폐기물에서 적용을 해요. 자, 고상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몇 퍼센트 이상? 15% 이상. 반면에 반고상이라고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의 폐기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의 판정 및 지정 폐기물의 중간 처리 방법 또는 매립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에 적용한다.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산이나 폐알칼리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3번에 3분해법이 있죠. 자, 3분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해를 시키는데 뭐를 이용하느냐? 산성물질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질산, 염산, 황산, 과염수산이 있어요. 그래서 3분해법을 이용해서 산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사용되는 시약은 질산입니다. 그래서 질산에 다른 산을 첨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 플러스 염산, 그리고 질산 플러스 황산, 질산 플러스 과염수산, 질산 플러스 황산 플러스 등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산이 가장 중요하죠. 질산은 반드시 사용돼야 되고 그 질산과 다른 산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게 3분해법. 그래서 산성의 시약을 이용을 해서 분해를 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용의 정의는 크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기기 및 기구에서 진탕기가 있고 가열 장치가 있고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라는 게 있는데, 아래쪽에 분석 절차에서도 하겠지만은 진탕기에 대한 사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탕기 같은 경우에서는 상온상압에서 진탕 횟수가 매 분당 200회, 그리고 진폭은 4에서 5cm, 진탕 시간은 6시간, 그리고 연속 진탕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 자체를 갖추고 있는, 연속적으로 진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어차피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아래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함량 시험 방법인데, 각 항목별 시험 기준에 전처리해서 액상 폐기물 시료 또는 용출 용액 적당량을 폐기물 시료 적당량으로 하여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팁에 보시면 폐기물 시료가 고상이거나 반고상인 경우에서는 육각 크롬 실험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용출 시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용출 시험 방법은 내용이 조금 다른 파트보다 많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용출 시험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내용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개는 매회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게 용출 시험 방법이에요. 자,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완벽하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료 용액의 조제를 보겠습니다. 시료 조제에 따라서 조제한 시료 100g 이상, 시료 100g 이상입니다. 자, 시료 100g 이상을 정확하게 달아요. 그리고 정제수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염산이 HCl이죠. 그러면 산을 주입하게 되면 뭐를 맞추기 위해서냐?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산을 넣는 거죠. 그러면 HCl이라는 산을 넣게 되면 액성이 알칼리성이 될까요? 산성이 될까요? 그렇죠, 산성. 그러면 봐, 여기서 pH가 7을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pH 7 이상, pH 7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7 이상이 되면 알칼리성이 염기성이에요. 자, 그리고 7 이하를 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산성 시약을 주입했으니까 pH는 7 이상이 될까요? 7 이하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7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염산을 넣게 되면 pH를 얼마로 조정하느냐? 5.8에서 6.3으로 조정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5.8에서 6.3 이거 아니오면 시험에서 공정시험법은 공부할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용매를 시료 대 용매의 비가 1대 10입니다. 1대 10이고 여기서 W로 표기하는 것은 중량, 그리고 V로 표기하는 것은 부피,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의 사이즈는 우리가 혼합하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혼합하는 용기는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는데 2000ml의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는 가장 큰 사이즈가 300ml죠. 적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공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또는 전공한 학생들은 우리가 적정했을 때는 황산화물을 적정했을 때 300ml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2000ml, 그죠? 그래서 2000ml 삼각 플라스크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저도 2000ml까지의 삼각 플라스크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염산을 주입을 해서 pH를 산으로 만드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산의 pH는 5.8에서 6.3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시료와 용매의 비는 중량과 시료는 중량, 그리고 용매는 부피. 그 이유는 시료는 고체 시약이니까 g으로 재는 거죠. 그리고 부피는 이제 용매는 액체니까 밀리리터. 그래서 시료는 g으로 표시하니까 W, 그리고 용매는 밀리리터로 표시하니까 V로 표시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1대 10이라는 것은 1g 대 10ml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플라스크는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삼각 플라스크의 사이즈는 2000ml라는 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시료 용출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시료 조제 방법에 따라서 조제한 시료에 100g 이상을 정확하게 달아서 정제수에 염산을 주입합니다. 자, 염산을 주입하면 pH가 4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pH는 얼마가 되는 거죠? pH는 5.8에서 6.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용매를, 시료 대 용매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시료 대 용매는 몇 대 몇? 1대 10. 그래서 시료는 1g, 용매는 10ml. 그래서 W per V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는데 삼각 플라스크의 사이즈는 2000ml.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맞출 수가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출 조작입니다. 용출을 시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시료 용액의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 횟수가 매분당 몇 회? 자, 진탕 횟수가 매분당 200회입니다. 분당 200회. 자, 그리고 진폭은 4에서 5cm. 자, 그리고 진탕 시간은 몇 시간이 되느냐면 6시간. 꼭 숙지를 해놔야 돼. 우리가 진탕기의 조건에서 미리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진탕기의 조건에 있는 내용과 지금 내용은 동일합니다. 진탕 횟수는 매분당 200회, 진폭은 4에서 5cm, 진탕 시간은 6시간. 자, 문제 20번. 다음은 폐기물 용출 시험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시료 용액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 횟수가 매분당 몇 회? 매분당 200회, 진폭은 4에서 5cm, 진탕 시간은 6시간. 그러면은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리섬유 여과지를 쓰는데 여과지 같은 경우에서는 여과지에 공극,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과지의 공극은 1.0 마이크로미터의 여과지를 써야 되죠.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의 유리섬유 여과지라는 것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고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큰 것들은 여과지 안에 걸러지는 여과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과액을 적당히 취해서 용출 시험용액으로 한다. 자, 그리고 10번 여과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여과가 어려운 경우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중요해요.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분리기를 사용을 해서 매분당 몇 회를 회전하느냐 하면 3000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매분당 3000회를 회전을 시켜서 몇 분 정도? 20분 이상.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는 것은 원심분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심분리를 하는 조건이 매분당 3000회. 자, 그리고 시간은 20분 이상. 자, 이렇게 원심분리를 한 다음에 상징에 액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액을 적당량 취해서 용출 시험용액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원심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심분리를 시키려고 하면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회전이 지금 분당 몇 회를 회전시키느냐, 그리고 회전 시간이 몇 시간이냐, 두 가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 횟수는 매분당 3000회, 그리고 시간은 20분 이상. 그 내용이 지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21번 보면 다음 용출 조작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것은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분리를 사용해서 매분당 갈로 이상 원심분리한 다음 상징액을 적당량 취해서 용출 시험용 금액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회전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3000회전, 분당 3000회전, 그리고 시간은 20분.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 결과를 보정을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정하는데 여기서 실험 결과를 보정하는 보정 계수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목별 시험 기준 중에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험한 용출 시험의 결과는 시료 중에 수분 함량 보정을 위해서 함수율이 85% 이상인 시료에 한해서만
보정계수를 사용을 해요. 그럼 보정계수는 뭐냐 하면 이 값입니다. 15 나누기 100 마이너스 시료의 함수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5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정을 하는 기준이 함수율이 85% 이상이에요. 그러면 함수율이 85%면 고형물이 몇 %예요? 15%예요. 그래서 여기서 15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형물의 함량을 뜻하니까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함수율이 나와 있겠죠. 그 함수율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시료의 함수율. 그럼 시료의 함수율을 빼주면 실제로 보면 이 값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시료의 고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라는 것은 기준치 고형물 값,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시료의 고형물 값이에요. 그럼 고형물로 기억하면 쉽지. 근데 이제 지금 22번처럼 공식 찾기가 나오니까 85%에 해당하는 고형물은 15지만은 시료에 해당하는 것은 함수율로 들어가거든요. 공식 찾기에서는. 그래서 100 마이너스 시료의 함수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했을 때는 15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율, 기준을 잡는 함수율의 고형물에서 고형물의 함량에서 시료의 고형물을 나눠준 값이다. 그렇게 하면 이 식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걸 무작정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15는 기준치의 고형물의 함량,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시료의 고형물의 함량. 시료의 고형물의 함량이니까 100에서 함수율을 빼주면 고형물의 함량이 되는 거죠. 자, 22번. 용출시험의 결과에서 시료 중에 수분 함량을 보정하기 위해서 곱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함수율이 85%예요. 그러면 함수율이 85%니까 고형물의 함량은 15%. 일단 15%가 들어가는 걸 찾아요. 15% 나누기가 돼야 되니까. 그럼 15% 나누기 시료의 고형물. 시료의 고형물이라는 것은 100 마이너스 함수율. 정답은 가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율이 90%인 슬러지를 용출시험에서 납의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0.02mg/L로 나타났다. 수분 함량을 보정한 용출시험 결과치는, 자, 시료가 90%예요. 함수율이. 그죠? 그러면 지금 고형물은 몇 %가 되는 거죠? 10%가 되는 거죠. 그럼 보정계수는 기준이 85%의 함수율이니까 고형물로 나타내면 15%죠. 그래서 기준치의 고형물의 함량 15% 나누기 시료의 고형물. 그래서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넣어도 되겠지만 바로 10%. 다시 말해서 15 나누기 10을 하셔도 돼요. 그럼 1.5라는 값이 나오죠. 이 값이 보정계수예요. 따라서 주어진 우리가 측정한 농도에서 보정계수로 곱하면 되죠. 왜? 함수율이 85% 이상인 경우에서는 수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보정계수를 계산해서 보정계수를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0.02mg/L에 보정계수가 1.5가 나왔으니까 1.5를 곱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되나요? 0.03mg/L이 뜨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조금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편한 대로 기억을 하셔서 시험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산분해법입니다. 산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죠. 암기법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질산분해법. 질산을 이용해서 분해하는데 어떤 경우냐? 유기물의 함량이 낮은 시료입니다. 그래서 질낮은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서 질이라는 것은 질산, 그리고 낮은 유기물의 함량이 낮은. 그러면 질낮은 이렇게 하면 질산만 이용을 하는, 항상 산분해법은 질산을 먼저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질산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유기물이 낮은 시료, 질낮은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산염산분해법은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염산인검으로, 여기서 질산염산법에서 염산이라는 것은 염산이에요. 그리고 인금이 있잖아요. 인이라는 것은 인산염, 금이라는 것은 금속.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염산인금으로, 앞에 질산 어디 갔느냐? 무조건 모든 산분해법은 질산을 먼저 사용해야 돼요. 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산분해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산을 생략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시약을 앞에 질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염산이 들어가니까 질산염산법, 무조건 질산이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24번.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는 시료에 적용한다. 여기 보면 금속의 금, 인산염의 인, 임금 주고 이렇게 했죠. 어디에다가 염산, 임금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염산이 들어가니까 질산염산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질산염산법이니까 답은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기억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3번에 보시면 질산황산법입니다.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황만은, 여기서 황이라는 것은 황산, 만은이라는 것은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유기물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은 질산법, 그죠? 질라전.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황만은, 황산법. 그러니까 황산이 들어갔으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질산. 그래서 질산황산법이 되는 거죠. 그죠? 암기법 아주 중요해요. 답을 쉽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3분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 등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하는 것은 뭐냐고 그랬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함유니까 황만은 이렇게 외웠죠. 황이라는 것은 황산. 자, 황산을 찾으세요. 황산을 찾는데 바로 앞에 무조건 질산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산황산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질산과염소산 분해법입니다. 자, 먼저 유기물을 높은 비율로 함유하면서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입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그래서 과산화가 어려운 이렇게 우리가 외워요. 그럼 여기서 과라는 것은 항상 시약입니다. 과염소산의 과예요. 자, 그리고 산화가 어려운, 여기 보시면 산화분해가 어려운, 산화가 어려운 시료. 그러면 과산화가 어렵구나. 과는 시료니까 과염소산이에요. 폐기물에 있어서는 과는 과염소산.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죠? 질산. 그래서 질산 과염소산 분해법.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산화가 어려운. 여기 보시면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따라서 질산 과염소산. 자, 유기물이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하는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산화가 어려운. 과가 들어가니까 과염소산이 들어가겠죠. 자, 과염소산이 들어가는데 질산과염소산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과염소산을 넣을 경우에 진한질산이 공존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진한질산을 먼저 넣어줘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기물을 함유한 뜨거운 용액에 과염소산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염소산을 넣을 경우에서는 진한 황산이 공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질산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염소산을 넣어야 되고, 반대로 돼 있으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용액에 과염소산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납이 PB입니다. PB. 납은 이가짜리죠. 납을 측정할 경우에 황산이온이 다량 존재하게 되면 납과 황산이온이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PbSO4라는 황산납이 만들어져서 측정치의 손실, 다시 말해서 오차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5번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 분해법입니다. 자, 점토질 또는 규산염이 높은 비율로 함유된 시료에 적용하는데, 여기서 점토질의 점, 규산염의 규, 그래서 암기법은 과불이 절규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라는 것은 시약이 과염소산, 불이라는 것은 불화수소산, 반드시 뭐부터 들어가야 되죠? 질산. 그래서 과불이라고 하면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자, 그리고 절규,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점토질, 그리고 규라는 것은 규산염. 따라서 점토질과 규산염이 들어가 있으면 과불이 절규를 하기 때문에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회화법이 있어요. 자, 회화법은 보통 우리가 400에서 500도씨의 온도에서 회화를 시키거든요. 따라서 400도씨 이상에서, 목적 성분이 400도씨 이상에서 회화를 시키니까 휘산이라는 게 있고 회화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돼야 되고 어떤 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분석을 회화법으로 하니까 회화는 돼야 되고 휘산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휘산이 되지 않고 쉽게 회화할 수 있는 시료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회화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온도는 400에서 500도씨 사이니까 400도 이상이 되고 회화법이니까 회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화는 되면 휘산은 안 돼야 돼요. 두 개는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휘산되지 않고 회화가 될 수 있는 시료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회화법. 자, 문제. 시료 준비를 위한 회화에 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온도 400도씨 이상. 자, 두 개는 정답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화가 돼야 되죠. 회화법이니까. 그래서 회화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회화될 수 있는, 그리고 회화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휘산은 되지 않고 회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그럼 바르게 된 것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답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암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수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암기 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꼭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